안녕하세요. 오늘 서광아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전공 소개, 전공 체험을 준비한 사학과 정승현, 경영학과 김윤희, 심리학과 류혜연 멘토입니다. 서광아 너는 누구냐? 라는 전공 체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멘토들이 제공하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서광이가 누군지 다 같이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서광이는 이름 서광이, 나이 20살, 2, 3학번의 신입생입니다. 이외에 성별, 전공, 소속 동아리, 성격, 희망 진로는 여러분들이 멘토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서광이의 전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3명의 멘토가 각각 경영, 사학, 심리 순서대로 단서를 제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경영학과에 대한 단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단서를 드릴 경영학 멘토 김윤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경영학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회사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기업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즐겨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경영은 뭐고 경영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경영에 대한 뜻을 볼 건데요. 경영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을 배우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조직체의 구조와 행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볼 부분은 바로 조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경영과 경영학을 생각했을 때 기업, 회사들을 주로 생각했지만 사실 경영은 모든 조직체에 적용되는 학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NGO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정부 등에서도 경영이 필요하고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학과의 목표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조직에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조직으로 바꿔서도 목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팀과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조직이 아니잖아요. 2명, 3명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경영학에서 주요하게 가르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의식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대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또 시간이 갈수록 윤리적인 기업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는 윤리의식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한 번쯤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직은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주요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의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뭘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원두를 사오고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킨 고객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얼음을 2-3개 정도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로 주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활동은 주요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할 때 음료를 만드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출 장부를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혼자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든다면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혹은 매니저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겠고요. 신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원두 외에 커피컵이라든지 커피 홀더라든지 혹은 빨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주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지원 활동으로 분류해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윤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두거나 조직의 목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윤 혹은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활동들을 무슨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지를 정리한 표인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 윤리,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창출된 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유통 전략론, 마케팅 원론, 생산 관리론, 서비스 마케팅 등에서는 주요 활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주요 활동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지원 활동과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조직행동이론, 의사결정론,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회계학 원론 등을 통해서 주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정승현 멘토께서 사학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학과에 대해 소개해 줄 정승현 멘토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학과는 사실 역사를 배운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 사학과에서 어떤 역사를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를 위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강대 사학과를 기회로 가득한 곳이라고 한 줄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회로 가득한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서양사를 골고루 모두 배울 수 있는 균형 있는 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체적인 사고 중심의 수업으로 나만의 역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강대 다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기회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학습의 기회는 서강대 사학과의 커리큘럼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서강대 사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들입니다. 기초 과목으로는 역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역사학 입문, 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서양사, 개론 수업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서강대 사학과에서는 한국사 하나 이상, 동아시아사 하나 이상, 서양사 하나 이상을 모두 학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들으면 사학과가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화유산을 보고 다른 학우분들과 조사를 해서 문화유산 현장 실습을 하는 답사 수업도 있습니다. 또한 심화 과목으로는 한국사 강독, 동아시아사 강독, 서양사 명저 해제와 같은 사료 강독 수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사 강독이라면 옛날에 적힌 일본어로 적힌 글이라던가 한자로 적힌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인지를 해석해보는 사료 강독 수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한 페이지에서 배웠던 수업도 예를 들어 양차 세계대전사 같은 세계대전에 관련된 수업도 한 학기 동안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역사 사고의 기회는 제가 2020년도 1학기에 들었던 중국 근세사 강의 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만리 1, 2에 4km니까 4,000km라서 만리장성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만리는 실제로 만리여서가 아니라 매우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강사학의 수업에서는 너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라는 교수님들의 질문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만의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서강대 커리큘럼과 다전공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의 경험인데요. 서강대 사학과에 나와서 만약 더 역사적인 공부를 한다면 역사학자, 역사학 교수, 고고학자, 인류학자 등의 학계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육계로 진출하고 싶다면 역사 선생님, 역사 강사가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교직 이수는 2026년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선생님 말고 만약 서강대학교의 교육문화 연계 전공을 활용한다면 교육 쪽으로 더 배워서 역사 강사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이 화학, 생명공학, 화학공과 등을 다 전공한다면 문화유산연구원 혹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문화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관련, 예를 들어 서강대로 생각한다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학과 등을 다 전공한다면 사극 PD, 역사소설 작가,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자 등의 문화예술 분야로도 진출 가능할 겁니다. 이 외에도 만약 여러분의 1전공이 서강사학이지만 경영학과를 2전공하고 3전공은 컴퓨터공학과를 한다면 경영자, 개발자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심리학과 멘토분께서 심리학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멘토 류혜연입니다.
심리학은 전공이 매우 크고 그 안에 세부 전공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 세부 전공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세부 전공에는 임상 상담 심리학, 사회 조직 심리학, 발달 심리학, 인지 지각 심리학, 그리고 개량 심리학이 있습니다. 먼저 임상 상담 심리학을 보겠는데요. 둘 다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에 치료적인 접근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임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상담 심리학에서는 조금 덜 심각한, 그러니까 병리적이 아닌 일상에서의 적응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새로 대학에 입학하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가장이라는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전환될 때 주로 상담적인 접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상심리학에서는 병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준의 환자들을 다루며 주로 우리가 임상가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은 병원 장면입니다. 임상상담심리학은 환자 혹은 내담자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보다 더 큰 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조직심리학인데요. 사회심리학은 사회 속에서 변하고 발달하는 심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조직 분야는 그런 사회심리학적인 지식을 산업이나 조직 현장에 적용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심리학인데요. 발달심리학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연령과 환경에서 변하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합니다. 따라서 성인 초기에서 어떻게 인지나 마음, 사고 등이 발달하는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에서는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지지각심리학은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오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된 정보가 지각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량심리학은 심리학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적인 모델이나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학, 경영학, 심리학 전공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 서강이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해볼 건데요. 받은 자료들을 한번 일시정지를 해보고 시간을 두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서강이의 프로파일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들 일시 정지하고 서강이의 프로필 다들 채워봤나요? 이제 멘토들이 준비한 서강이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먼저 서강이의 전공부터 찾아볼게요. 사실 전공은 너무 쉬웠죠?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중간 필기 정리, 그 다음에 서강 인스타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너무 티나게도 시간표에도 서강이의 전공이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서강이의 전공은 사학 전공이고 심리학을 다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영학 과목은 호기심으로 들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강이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서강대가 2학년 2학기까지, 즉 4학기에 다전공을 신청하고 3학년 때부터 다전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학 전공 하나만 있다고 해요. 그 외에 심리학과 경영학은 서강이가 더 학교를 다닌 이후에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알 수 있었죠? 인스타 하이라이트 제일 먼저에 배구공 사진이 떡하니 있을 뿐 아니라 일기 그리고 다이어리에도 동아리 연습 그리고 동아리에서 다 같이 배구 직관을 갔다 등 엄청나게 많은 단서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GS 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보러 간 티켓과 전시회를 보러 간 팀버튼 전시회 티켓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멘토들은 이름 서강이, 나이 20살, 23학번, 성별 남자, 전공 사학, 소속 동아리 배구 동아리, 성격 ENFJ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멘토들이 임의대로 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서강이의 성별, 전공, 소속 동아리, 성격을 답과 다르게 적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렇듯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사학과에 입학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서강이의 프로파일에서 서강이의 MBTI를 ENFJ라고 했는데요. 다이어리도 쓰고 일기도 쓰고 친구도 되게 많아서 멘토들은 ENFJ라고 설정해 봤어요. 하지만 심리학과 멘토가 들으면 MBTI는 정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리학과 멘토분과 함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서강이의 성격 그리고 희망 진로까지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서강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외향적이다, 부지런하다 등등의 답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격 이론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가 아니라 성격 오요인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크게 5가지의 요소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 5가지는 각각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그리고 신경성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영어로 하면 오션이 되는데요. 개방성은 가장 먼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성격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성은 열심히 일하고 조직화되고 시간을 잘 맞추는 성격 특성입니다. 외향성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 많고 적극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용성은 신뢰롭고 상냥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신경성은 걱정이 많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감정적인 폭이 굉장히 큰 성격 특징을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격 유형들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서강이의 성격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강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높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조율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플래너도 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또 수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민한 정도는 낮아 신경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서강이는 아직 1학년이지만 서강이의 성격이나 성향을 바탕으로 진로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어떤 직업이나 직군이 서강이에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홀란드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홀란드 이론에서는 아까 성격 오요인 척도 혹은 오션처럼 성격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6가지는 각각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적, 그리고 관습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 분류에 사용된 유형을 그대로 직업적 환경에서 적용해서 특정 유형의 성격 분류는 어떤 직업 환경이 적합하다를 제안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홀란드 이론은 보통 학교 진로 탐구 시간에도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들어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특정 직업이 나한테 맞는다라는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홀란드 검사 결과에서는 직업적 흥미에 맞는 구체적인 직업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체적인 직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넓게 보고 내가 이런 직업적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홀란드 이론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실제적 유형은 기계, 도구, 동물 관련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인 기술은 부족해서 조종사나 군인, 공학자,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탐구적인 유형은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탐구적 성향에 맞는 직업군은 과학자나 의사, 인류학자, 그리고 교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술적 유형에는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비수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유형과 반대로 규범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가 흔히 예술가라고 하는 음악가, 미술가, 소설가, 음악감독 등이 예술적 성격 유형에 속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유형입니다. 사회적 유형은 함께 일하고 남을 돕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요. 도구나 기계, 질서 정연하고 조직 활동을 비선호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교육자나 상담가, 사회복지가 등이 적합한 직업입니다. 다음 기업적 유형에서는 조직이나 경제활동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선호를 하는데요. 반대로 상징적이거나 체계적인 활동은 비선호합니다. 따라서 정치가나 연출가, 영업가 등이 맞는 직업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습적 성격 유형은 자료 처리, 기록, 정리, 자료 재생산을 선호를 하는데요. 예술적 유형과 반대로 심미적인 활동을 비선호해서 은행원이나 비서, 격리사원 등이 맞는 직업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이의 홀란드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어떤 점수가 높아 보이나요? 가장 높은 점수 3개 정도를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서강이는 예술적, 사회적, 실제적 성향이 높고 상대적으로 탐구적, 관습적, 기업적 성향이 낮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았을 때 서강이가 심리학과 사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혹은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영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서강이에게 적합한 진로는 무엇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광고 기획자는 어떨까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기업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서강이의 성향과 맞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나 심리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의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강이가 심리학과, 사학과, 경영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1학년 새내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강이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서강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리학에는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발달에서 내재적인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3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만족되어야 하는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내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내재적인 동기는 외재적인 동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 등의 외적인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 그리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내재적인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내재적 동기로 인한 적응과 만족도가 올라가고 서강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위 3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느끼면 서강이가 학교에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강이가 적응을 그냥 잘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3가지 점수를 측정을 해서 점수가 나온다면 몇 점을 기준으로 해서 괜찮은 점수다, 높은 점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자율성이나 유능성, 관계성이 적었던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당시의 학생과 서강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2020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수업을 들었던 서강이의 선배 21학번 알바트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강이의 측정값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막대기는 외재적인 동기를 의미하고 초록색은 내재적인 동기를 의미합니다. 이 결과에서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평균값만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에는 2022년보다 이 노란색 외재적인 동기가 높고 반대로 내재적인 동기 초록색 막대는 2020년보다 2022년에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강이의 심리적인 욕구들이 비교적 잘 만족이 되고 있고 따라서 서강이가 학교에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기결정 이론은 비단 새내기 학생이 적응하는 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 되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을 기억하고 이 욕구들이 만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응의 척도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적인 지식들을 사용해서 서강이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진로가 적합할지, 그리고 서강이가 지금 잘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학 멘토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강이에 대해 알아봤으니 여러분이 누구인지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여러분을 알아볼 때는 경영학 이론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이 누구야? 넌 누구야? 라고 물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랑 함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 먼저 가볍게 생각하고 경영학 멘토님과 여러분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도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한 100년 후에 이 일기를 보고
이 사람은 2023년도에 서강대 영상을 바꾼, 입학처 홍보 영상을 바꾼, 입학처 홍보 영상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의 역사이자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을 가볍게 2개에서 3개 정도를 적어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슬펐던 일에 7살 때 다리에 깁스해서 유치원 졸업식에 못 갔음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7살에서 8살이 될 때 이사를 가야 했는데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오래된 역사도 괜찮고 혹은 어제, 지난주처럼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의 역사도 괜찮아요.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다들 생각해 봤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으니까 지금부터 경영학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경영학 멘토 김윤희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사학과 멘토님과 함께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텐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업 분석에 사용되는 수합 분석이라는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합 분석은 내부, 외부, 그리고 긍정, 부정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4가지 매트릭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매트릭스는 스트렝스라는 강점 부분입니다. 강점은 내부에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7살 때 깁스를 해서 졸업식에 못 갔다 라는 부분을 슬펐던 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슬펐던 이유는 내가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내부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적어주면 됩니다.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W, 즉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아까 강점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요인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많다든지 아니면 조금 우울한 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O, 기회입니다. 기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트렝스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외부에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라서 부모님들의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T는 위협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도 화면을 멈추고 한번 주어진 차트에 이 수합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수합 분석을 시행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합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냥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전략 또한 이렇게 4가지 조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SO 전략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두 번째인 ST 전략은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 그리고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며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한 수합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적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학 그리고 경영학, 심리학적으로 서강의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의 역사와 나의 나아갈 방향, 미래 전략과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 멘토 김윤희, 사학과 멘토 정승현, 심리학과 멘토 류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